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모두 참 참담한 기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참담함 때문에 미래까지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담할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운영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마련한 계기는 국가가 정지된 상태다, 뭐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이웃 나라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냥 서 있는가? 이런 고민의 일환으로 분명히 이 국가의 지배구조 그리고 국정의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병준 교수께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 고민을 해오셨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께서는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정세균 의장 그리고 김종인 의원께서도 평소에 헌법 문제에 대해서 지론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해 주시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결론, 이것이 또 좋은 국가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세균 피해자님을 축사하신 바에 김종인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오늘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리고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 시리즈에 저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데 세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그간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이념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생경한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각기 다른 지향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는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동존의의 정신으로 세 단체가 모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며 향후 그 모임의 성과가 크게 기대가 됩니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만 놓고 보면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영 논리의 경직성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뜻깊은 기획을 해주신 김광두 이사장님, 장하성 이사장님, 김상조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가 운영 체제와 개헌입니다. 최근에 국가적 혼란 속에서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걱정도 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놀라움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미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헌정 질서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 개헌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개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개헌의 추진 주체를 정하는 일입니다.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특정 정파의 이해에 의해 추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간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4.4.5입 개헌, 유신 개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향후 국회의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헌의 주역이자 동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개헌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의미를 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하신 김동용 대표님과 김무성 의원님, 김부겸 의원님 모두 개헌에 관한 뚜렷한 대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개헌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0년을 되돌아볼 것 같으면은 권위주의적 통치 40년과 지금 거의 민주적인 통치 30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위적인 통치 40년은 그냥 차지하더라도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30년 동안 형식적인 민주주의 정치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5년마다 대통령을 갖다 한 번씩 뽑아서 국민이 87년에 갈망했던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30년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30년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대통령 중심제로 가져온 여러 가지 모순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참 엄청난 이 사태 역시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했고 국민은 다양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국민 구조 자체도 굉장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이 사회 여건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갖다 가지고 무슨 창조를 할 수 있겠느냐, 정치는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 주변에 누가 가장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재계가 누구보다도 먼저 포착을 하고 이 사람을 포위를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했던 약속이 돼버리고 결국 가서 측근에 의해서
모든 국가 운영이 운영되는 것이 지난 30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헌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국가를 전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체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 작동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며칠간 나타난 사태를 볼 것 같으면 국가의 모든 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발제를 해주실 김병준 교수님께서는 오랜 동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을 갖다가 담당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대통령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가하신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김도경 전 장관님, 우리 김부겸 의원님 다들 오랜 정치적인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치적인 폐단이 무엇이고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 발제와 함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국회가 다룰 이 개헌 문제에 대한 좋은 안이 되출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개헌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대부분이 권력자가 자기 권력 연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했고 또 두 번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는 합니다만 사회적인 변혁이 요구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개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인 스스로가 한번 이 나라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저희 전례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발제와 토론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좀 김이 빠지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아니면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징후로서 우리가 브렉시트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브렉시트가 어떻게 보면 영국 의회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 내지는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의회다 하는 그 기구가 영국이 EU에 남을 것인가 남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역사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직접민주 정치를 통해 가지고 자해에 가까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 정치와 대의민주 정치와 직접민주 정치가 다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EU 집행위원회조차도 사실은 영국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영국의 이민자 문제라든가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영국의 아주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EU가 그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국으로 하여금 떠나게 했다라고는 사실은 EU 집행위원회조차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영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세계 전체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선 정책적인 문제의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과거 농경사회나 우리 국회가 만들어질 때는 그 농경사회죠, 그야말로. 그리고 한참 작동할 때는 초기 산업사회인데 정책 문제의 숫자가 과거의 농경사회나 그 다음에 초기 산업사회에 비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1년에 수십 건 놓고서 1년 말하자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헤어지고 하던 그에 의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책 문제의 숫자가 늘어났다. 우리도 지금 1년에 5천 건 가까운 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 문제가 풀기 어렵게 이 문제와 저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환경을 건드리면은 산업 문제에 영향을 주고 산업 문제에 영향을 주면 그 다음에 거시경제, 미시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주죠. 서로가 물고 물려서 쉽게 풀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정책 문제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 지금 현재의 민주정치 구도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빠른 결정,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성장했고 또 그것과 함께 시장의 규모, 시장의 영향력과 그 역할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사회의 영향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구도가 되어 있는데 이 구도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징후로서 보는 것이 모든 국가가 국가 부채가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그 관리를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전 세계의 국가가 지금 법인세를 다 내리고 있는 저 지금 오른쪽 그림이 그걸 나타냅니다만 바로 그런 징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정치 신뢰가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점들이 보면은 대체로 전부 떨어지는 선인데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정치 신뢰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 우리 나름의 특이한 문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 문제는. 지역주의라든가 잘못된 정당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그 역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일반적으로 정치 전체가 가지고 대의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민주적 질서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특유의 문제가 붙어서 그 문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실패를 하고 들어갈 때 지지도가 50%, 60%, 70% 된 대통령이 떠날 때는 10% 안팎에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수모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갈갈이 찢겨서 청와대를 떠나는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다 우리 만나보고 따져보면 다 상식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다 경륜이 있고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집합적인 결정을 할 때는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하고 있고 모든 국회의원이 다 실패하고 있고 게다가 시험 하나는 쳐서 들어간 모든 관료들이 다 가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눈치나 보는 눈치꾼이 돼버리는 그러한 우리 국가 체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관료들이 다 실패하는 국가. 그것이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실패를 안 할 수 없는 구도를 우리 지금 봅니다. 청와대 제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있으면서 하도 정책 문제가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늦는가 해가지고 88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87년 체제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2006년까지 참여정부 중간 시점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 3,300여 개를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행정부의 행정관료의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안이 그것이 국회 행정부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서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평균
걸리는 기간이 35개월이었습니다. 인수위 때 이야기하기 시작한 법안이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놓이게 되는데 집행 단계에 놓이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합리성 또한 지극히 낮습니다. 왜 낮느냐? 상층부의 소위 가진 사람들이나 기득권층은 소위 국회와 관료체제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삼각형의 고리들이 수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철의 삼각형이라는 저러한 삼각형을 형성.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갖다 반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노동 세력이라나 이런 쪽은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가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목소리로서 자기 이익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거의 힘에 의해서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우리 국가가 의제를 제대로 형성하지도 못하고 결정도 비합리적인 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마는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저 멀리 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 글의 제목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기를 정치하지 마라.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탄식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가가지고 대통령 대위원장 하자고 할 때 반대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하겠다. 권력이 시장으로 갔다 할 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다. 결국은 서로가 모든 대통령이 실패하는 그 과정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고민의 시작,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담론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나 낮은가를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대통령 권력이 크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 권력이 약해가지고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4년 연임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대통령 권력이 강하냐 적으냐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말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대통령 권력은 제가 보면요. 제 느낌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대해서 하늘같이 크고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에 따라서 대통령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대통령 힘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 크지 않다고 보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어떤 힘은 있는가 하면 누구 장관시키고 누구 공사공단에 사장시키고 누구 한 사람 죽이고 누구 한 사람 살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보면 그 힘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은 없는가 하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바꾸고 또 우리의 그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5년 이내에 그 힘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나라의 축이 되는 세 가지 축, 말하자면 공동체와 시장과 국가가 어디에 어떻게 이 각자 역할을 갖다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올 때까지 87년 체제까지도 뭐를 기본으로 했는가 하면 국가주의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과 공동체를 무시하고 아니면 내리누르면서 끌고 가는 국가주의가 굉장히 중심사고에 우리 헌법구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체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이 상황이 변했을 때는 과연 국가는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고 공동체는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고 시장은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고민을 하나의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스웨덴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의 국가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스웨덴을 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시장의 역할을 갖다가 자유롭게 풀어주죠. 자기들이 규제 자유도가 OECD 국가에서 15위권 안팎으로 늘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어느 정도로 자유로우냐. 지금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영리병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 그 대신에 시장은 그렇게 살아있고 대신에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는 그 시장에서 나온 이익을 국가가 흡수해서 그 국가가 사회정책 쪽에 열심히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복지를 하고 하니까 국가가 또 살아있습니다. 시장도 살아있고 국가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과 공동체의 세 바퀴가 다 도는 국가와 우리는 시장은 규제에 묶여있고 정부는 재정도 약하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구조도 엉망이고 공동체는 살아난 적이 없고 세 개의 바퀴가 다 움직이는 국가다. 그동안은 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 시장과 국가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런 데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 구조로 들어가면은 국가 부분 안에서도 정부 안에서 횡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횡축은 횡축이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에 보면은 종축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되겠다. 종축에 관한 논의라는 것은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횡축과 종축에 관한 이 논의가 다 있어야 되겠다. 이 지금 하나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횡축에 관한 논의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되는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이 될 것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책임이 큽니다. 잘못되는 건 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과정도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진 힘도 크고 국회가 가진 힘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책임은 많이 돌아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권능에 비해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국회는 어떠냐? 국회는 권한이나 하는 일에 비해서 책임은 작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지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권력 구조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구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앞으로 헌정체제 정립의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내각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제 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원 집정부대 그와 비슷하고. 그래서 내각제를 하더라도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일치라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축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행축에 관한 논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담론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논의를 하려면 결국은 어떤 점에서 해야 되는가. 아까 국회의장님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국회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대통령이 만들어지거나 어디선가 기구는 만들어지겠지만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러한 논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됐을 때는 앞서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민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주의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책임의 문제보다는 권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이 헌정체계는 제대로 가지 못할 거다. 변화된 시민사회의 모습과 시장의 그 기능이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 그러한 논의를 하자면 보다 더 포괄적인 이 국민 전체 우리 사회가 참여하는 이런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제가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2선으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헌과 관련된 문제였을까? 제가 2선으로 물러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안보와 외교만 담당하는
그런 선으로 물러서고 그 다음에 내정과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책임 총리 이런 시스템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 총리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가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있는 당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원내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총리는 동력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든 어쨌든 하면은 지금 동력은 동력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개헌 논의가 설령 안 되더라도 뭐를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의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지금 1년 반 남은 이 정말 고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국정을 논의할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오히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을 하고 그 총리가 거국 내각을 형성해서 이 이원 집정부제와 아니면 내각제의 어떤 잠정적인 형태, 그 실험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사회의 가버넌스 구조에 이 통치 구조에 관한 또 아니면 개헌에 관한 담론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바삐 말씀드려서 다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냥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